너 왜 공부한다더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그럼 아 나 지금 이중사고 중이야. 고도를 기다리고 있네. 아니라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다고. To be or not to be. 넌 어떻게 생각해? 바로 우위를 잡을 수 있죠. 뭐 어디 가서 기선 잡으셔야 되나 봐요. 모르는 거 그냥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자. 출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름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2달 만에 저희가 맞아요. 가을방학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하셨어요? 와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고 노벨문학상 라이브 하느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 라이브가 그렇게 또 상황이 못 오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혜진 과장님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거의 블랙핑크 스케줄로 다니셨다고. 촬영만 뭐 6개 넘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알려드림 비롯해가지고 방학이지만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오늘 2달 만에 오랜만에 돌아온 또 월드컵 저희가 또 특별한 주제로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 좀 알찬 특집이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작품들이 맞습니다. 오늘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본 작품이라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면 절대 안 읽어봤을 거라고 장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정작 펴보지는 않은, 안 읽었는데도 읽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는 척 특집입니다. 맞아요. 사실 네. 아는 척 할 때 약간 지적인 허영식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끔 진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영화를 내가 봐서 수업에서 들어서 민팁에서 봐서 아니면은 장바구니 넣기까지 고민했기 때문에 마치 이거 내가 한번 읽은 읽은 것 것처럼. 같은데 생각하시는 책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마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하는 충격들이 계속될 텐데요. 이 영상만 딱 보시면은 끝내실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결말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스포일러 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는 척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출발! A조 경기는 명대사만 읊어도 다 아는 척 할 수 있는 작품. 솔직히 전 국민이 다 책 제목은 들어봤다. 확신합니다. 바로 햄릿과 1984인데요. 먼저 햄릿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 이 작품은 모른 척하기도 좀 그런. 아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거 오랜만에 읽네 하고 읽었는데 저도 처음 읽는 거더라고요. 아는 척만 하지 줄거리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근데 아주 불운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남겨진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만에 삼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버린 거죠. 아빠를 잃은 슬픔 플러스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햄릿이 어느 날 아버지의 유령을 만납니다. 나는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 삼촌이 나한테 독을 탔어 라고 유령이 나와서 말해준 겁니다. 거기서부터 햄릿은 고뇌하기 시작하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너무 피로 끓는 심정인데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인다고 해결이 될까? 내가 죽는 게 빠르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뇌를 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쥐덫이라는 연극을 하나 만들어요. 그 연극 내용이 방금의 그 햄릿 가정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연극을 왕 앞에서 공연을 하고 반응을 보자. 그래서 연극이 시작됐는데 국왕이 나 좀 불편하다 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는 거죠. 햄릿은 이거 진짜다. 그래서 막 광기에 서려가지고 엄마를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는데 까만 휘장이 흔들려요. 그래서 칼로 팍 찔렀더니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신하 폴로니어스였어요. 애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폴로니어스의 아들인 레어티스가 복수를 하려고 햄릿과 결투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국왕, 나의 어머니, 레어티스, 햄릿 모두 다 사망을 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비극적으로 끝난 피해 복수네요. 근데 햄릿 하면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햄릿보다도 더 유명한 맞아요. 대사죠. To be or not to be.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포인트 1, 그 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나 이제 국왕에게 연극을 보여줘야지 결심을 하고 연인인 오피리어를 만나러 가기 전에 혼자 하는 대사의 시작 문장이거든요. 우선 가장 정론이 되는 게 To be or not to be의 dead가 생략됐다.
to be dead or not to be dead. 그쵸.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내가 국왕을 지금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것이 이 긴 대사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근데 이 be라는 동사가 참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뭇이 되다라고 해석하는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네, 입장이 있어요. 네. 살인보다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존재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번역해주신 최종철 선생님께서는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작품을 복수극으로 볼 것이냐, 좀 더 폭넓게 인생의 고뇌를 다룬 작품으로 볼 것이냐, 이 문구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하면 햄릿의 줄거리는 모르셔도 이 대사만 아셔도 사실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다. 아, 햄릿, to be or not to be. 넌 어떻게 생각해?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너는. 알겠어. 바로 우위를 잡을 수 있죠. 뭐 어디 이렇게 가서 하시면. 기선 잡으셔야 되나 봐요. 그리고 또 아는 척하기 좋은 또 두 번째 포인트를 소개해드리자면 햄릿형 인간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햄릿이 극 전체에서 대체 이 삼촌 언제 죽일지를 고민하잖아요. 죽일지 말지도 고민하고. 그쵸. 근데 사실은 죽일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삼촌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이때 죽일까? 해도 안 죽이고. 레어티스랑 결투를 할 때에도 국왕부터 먼저 찌를까? 할 때도 안 죽이고. 근데 애꿎은 폴로니우스만 죽였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고뇌를 하는 장고 끝에 악수를 듣는 인간을 햄릿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좀 우유부단해가지고 그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것들을 햄릿형 그쵸. 인간이라고 나를 하는데. 바꾸기를 주저하는 아. 사람들. 그 반대에 놓여있는 또 인간형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바로 돈키호테형 인간인데요. 돈키호테 1장을 보면 갑자기 라만차의 귀족인 돈키호테가 이야 나 모험 떠날란다 하고 떠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도 그냥 고민하지 달려나가는 않고 일단 네, 라만차의 풍차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간 유형을 돈키호테형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실 때 햄릿 투비와 나투비 누가 했다 그러면 햄릿형 인간, 돈키호테형 인간 중에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오버버 하면 지는 거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딱 햄릿이네. 전형적인 햄릿이네. 이렇게 하시면 기선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1984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3년에 영국 가디언즈에서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하는 책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영국 사람들도 1984를 1등으로 뽑았다는 사실. 큰 위안이 듭니다. 그럼요. 일단 이 책은 1948년에 써서 1949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1984년쯤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근미래에 대한 소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를 실현한 소설이 바로 1984인데요. 세계에 거대한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나라가 막 200개가 넘지만 이게 3개 정도로 재편이 된 거예요. 하나는 오세아니아, 하나는 유라시아, 하나는 동아시아. 근데 이 소설이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이 오세아니아는 일당 독재의 아주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유로 그려져요. 이곳의 통제 기구인 당은 빅브라더라는 허브의 인물을 내서 그러니까 당수인데 실제로 이제 본 사람들은 없는, 또한 지금으로 치면 CCTV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스크린이라는 통신 장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아주 면밀하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도청도 되고 감시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일기를 쓰는지, 사상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감시하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부부 관계까지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984의 주인공인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진리부라고 하는 끊임없이 역사와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사람들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 부서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의심과 반발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지하단체인 형제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당을 전복시키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국 이 당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에게 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이 상실한 채 완전히 당의 사상에 세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참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면 바로 제가 아까 당수라고 말씀드렸던 빅브라더. 쉽게 말하면 빅브라더는 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감시 권력, 그것을 이제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쟁 중이니까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겉으로는 선의의 통제지만 사실 속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서 마련한 어떤 수단이라는 것. 굉장히 이제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사실 사람들은 빅브라더가 있다라고 믿긴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치 이제 고등학교에 담임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라는 그 푼이 있는 것처럼 아, 알죠. 빅브라더가 우리를 보고 있다. 슬로건을 계속 외우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빅브라더가 형체가 없어야지만 항상 조심할 수 있잖아요. 마치 신처럼 그쵸, 어디에나 마치 있는 신처럼. 거죠. 아무 데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그리고 포인트 두 번째가 이중사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중사고의 포인트는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이 부딪힐 때 내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그냥 이 이중사고에만 머물러 있어서 결국 그 불편한 감정을 없애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윈스턴이 근데 이렇게 맨날 내가 역사 날조하고 이거 결국 독재자만 배불리는 나쁜 짓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것만큼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잖아. 그쵸, 공무원이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불편감마저도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을 그냥 품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 상태. 그거를 이제 이중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의 당의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 자체가 이중사고를 표방하고 있어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어떻게 무지가 힘이야? 라고 하지만 계속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다니다 보면 다 맞는 말인 거야. 다 맞는 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면 독재자의 출현이 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조지 오웰이 생각했던 이중사고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1984 어떤 상황에서 좀 아는 척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엄마가 자꾸 메시에 들어 체크하고 이렇게 할 때 엄마 빅브라더야 뭐야? 빅마마야 뭐야 엄마.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가 너 왜 공부한다더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그럼 나 지금 이중사고 중이야.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1984 엄마. 무지는 힘.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놀고도 싶은 거야. 근데 엄마도 또 조지 오웰 얘기가 자식 입에서 나도 좀 반갑긴 하지 않을까? 책 좀 읽었네 우리 딸. 여러분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하실 수 있을 아는 거예요. 척하실 이 수 영상 있으리라. 보시고 나시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비교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 이게 아는 척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는 척을 하려고 상황을 억지로 빌딩하면 다 들킨다? 그럼요. 그런 면에서 to be or not to be는 솔직히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빅브라더라는 말은 앞으로도 사실은 더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나올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계속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럼요. 내가 한 번도 검색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튜브에 갑자기 알고리즘에 뜰 때.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 나빠서 유튜브를 빅브라더라고 가정하고 알고리즘 다 꺼버렸어요. 저는 아예 반대로 그러면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나오도록 내가 요즘 가습기 좀 사야 되는데 뭐 없을까? 계속 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영상이 뜰 수 있도록 가습기 추천 영상이. 활용하는군요. 네. 빅브라더를.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아는 척하기 좋은 책으로는 1984가 제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984가 그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 요즘 푸시킨 책 마감하고 있어요. 푸시킨 비조 경기는 제목만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맞아요. 작품들이에요. 진짜 안 읽으셨을 거예요?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와 주홍 글자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어떤 작품인가요?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시골길에 나무 한 그루. 이게 연극의 앞에 나오는 지문 있잖아요. 이게 한 줄이 전부예요. 시골길 나무 한 그루. 블라디미르 디디와 에스트라곤 고고는 기다리고 있어요. 무언가를. 고도는 왜 안 오지? 오늘 온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고도를 왜 기다리고 있지? 몰라. 막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루한 기다림을 할 때 하는 행동들을 해요. 쓸데없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는 포조와 럭키라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거기도 범상치 않아요. 럭키가 이렇게 목이 줄에 매여서 맞아. 포조가 이렇게 끌고 나오면 왜 사람을 묶어놔요? 디디랑 고고가 할 것도 없으니까 막 간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지나고서 뭐 없냐? 이러고 있는데 한 소년이 와서 고도 아저씨가 오늘 못 온다네요. 내일은 꼭 온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오늘 고도 안 오는 거야? 그럼 내일이 돼야겠네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막이 열립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은 게 조금씩 변주가 되면서 또 반복돼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를. 또 포조랑 럭키가 또 지나가고 밤 되니까 또 그 소년이 또 와서 고도 아저씨가 오늘 또 못 온다고 내일 온다고 전해달라네요. 그래서 디디랑 고고가 야 우리 이제 그만 기다리자. 그냥 죽을까? 떠나자 하는데 떠나지 않고 연극이 끝납니다. 참 줄거리를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그래서 이 책은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구분하기는 살짝 힘듭니다. 고도가 안 왔잖아 라고만 하면 사실은 읽었나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또 알려드리자면 그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도가 대체 무엇을 뜻하나? 백해째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에 썼을 것이다.
이게 말이야 방금.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가장 정설로는 신이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인간이다. 그래서 영어의 갓 그리고 프랑스어의 주 합쳐서 고도가 됐다. 갓주 아니에요? 어떻게 고두가 되지? 그렇게 막 끼워 맞추는 해석도 있고요. 자유다.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해석이죠. 우리는 어딘가에 늘 매여있는 존재니까 고도가 오면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정설이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한 감옥에서 이 연극을 죄수들 앞에서 해줬다고 해요. 근데 프랑스에서 처음에 초연했을 때도 사람들이 박수도 못 쳤대요. 끝나고 이게 뭐람? 다들 숙연하게 보는 게 이제 관객들인데 거기 캘리포니아에서 죄수들이 울면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해요. 브라보! 고도가 뭔지 알겠다. 알겠다고? 고도는 자유다. 너무 감정이 뼈에 스미듯이 이입이 된 거죠. 그 죄수들이. 1000명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면 1000개의 고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서 읽었는데 저도 막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뭐가 고도가 뭐였어? 이거 퇴근 기다리는 나잖아. 소년이 와서 퇴근하려면 3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 다음날 또 와서 퇴근하려면 2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이러고 그리고 제가 그 수영장 입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그때는 왠지 그게 저병으로 읽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병을 할까 말까 3번에 1번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인데 저병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고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는 알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이 것 책을 같아요. 읽어보면 네. 그렇다면 이 줄거리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것도 두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부조리 극의 개국 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말이 통속극이에요. 햄릿 같은 거죠. 뚜렷한 기승전결이 네. 있고 주인공이 어떤 각성하는 사건이 있고 하는 것이 통속극이라면 부조리 극은 줄거리를 빼버린 거죠. 사건도 없고 줄거리도 없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20세기 후반 연극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사뮤엘 베케트가 명성을 얻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통적인 독서 방법에서 조금 틀을 벗어나보자. 한번 같이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지루함, 그 막연함, 그 기약 없는 행복 그거에 한번 푹 빠져서 그냥 책 더 풀까? 여기서 그만 읽을까? 계속 읽고 같이 체험을 한다는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정말 정말 많이 일상에서 써먹으실 수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 고도를 기다리고 있네. 아니라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그게 고도야. 그리고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굉장히 연극 상영이 또 많이 됐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인 12월부터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또 연극을 올리는데 디디와 고고가 신구 선생님, 박근현 선생님, 그 럭키가 박정자 선생님이시라고 해요. 그런 얘기도 아는 척하기 좋죠. 누가 고도를 기다리며 기선 제압했을 때 아하하 다로름 극장에서 하는 거 저도 보러 가려고요. 신구쌤 고고라네요. 끝났지. 신구 선생님 반박할 수 있어요? 뭐 별로라고 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굉장히 아는 척이 쉬운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였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요. 주홍 글자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소설은 17세기가 배경이고요. 미국 보스턴의 어느 청교도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을에 어떤 작은 소동이 일어나요. 헤스터라는 젊은 여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데 일단 아기가 있고 남편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라는 것이 약간 참작이 돼서 사형을 당하지는 않고 평생 가슴에 adultery, 그러니까 간통의 약자인 A를 주황 색깔로 달고 다녀야 하는 형벌이 추가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터라는 여성은 담담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직접 나서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헤스터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편 이 마을에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간통 상대로 의심되는 딤스데일 목사의 곁에서 주치의인 척 머물면서 끊임없이 정신을 갉아먹고 마음을 흔들면서 결정적인 복수의 기회를 노립니다. 이 목사는 결국 어떤 자기의 죄의식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편도 사실 또 굉장히 고령이었어요.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자 자기도 곧 한 달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고 이 헤스터와 딸은 전 남편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풍요롭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스토리가 바로 주홍 글자입니다.
근데 사실 반전인 거는 이 소설의 내용은 주홍 글씨를 새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의미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홍 글씨를 새긴다, 낙인을 찍다라는 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안 좋은 소문, 절대 바꿀 수 없는 어떤 편견 같은 거죠. 편견, 프레임이 이 사람한테 씌워졌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주홍 글자라는 작품 안에서는 헤스터가 그 프레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아는 척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A라는 알파벳을 점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황색으로 된 대문자 A를. 처음에는 그래 간통의 A, adultery의 A라고 했다가 이 사람 굉장히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able, 능력의 A가 됐다가 궁극적으로 엔젤의 A가 되는 것이 바로 A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에서 천사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이 원래 되게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0계명의 7번째 죄, 간통하지 말라를 어긴 이 사람을 결국 천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 도덕적 완벽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헤스터만 잘못했냐?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하는 전 남편이랑.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간통을 한 남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아이 아빠입니다. 말 못하는 그 목사.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도 사실 헤스터가 처음에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다가 바느질 솜씨가 참 훌륭하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도 그 바느질 솜씨가 필요하니까 일감을 주면서도 예쁘게 하고 싶으니까. 딱 하나 안 맡기는 게 있어요. 그게 웨딩드레스래요. 신부의 옷. 그게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 간통녀니까 부정탄다고 웨딩드레스는 생각하는 바느질하지 거지. 마. 그러면서 나중에 에이블, 막 엔젤 하는 게 좀 씁쓸했어요.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죄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죄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오늘날까지도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용례는 간통이라는 구체적인 죄를 넘어서서도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페널티는 받지 않더라도 입방아에 올려서 괴롭게 하는 것,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쓰는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낙인이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 죄인이라는 낙인도 있지만 그게 엔젤이라고 변하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숨 막힌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사고 안 쳐. 당신만 믿습니다. 하는 착한 낙인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딱 글자가 붙어서 명명되는 거는 쉽지 않은 삶이 되는 거네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아주 약하게는 저희 둘이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팅 포차를 간다든지 할리 데이비슨 탄다든지 하면은 뭐지? 아니 난 되게 저 핫할 것 같아. 범생이들일 줄 알았는데 난 조금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구걸하고 이렇게 홍대 삼거리 포차 앞에 줄 서 있고 이러면요. 그거 찍혀서 올라오면 근데 괜찮다? 저는 아이가 있잖아요. 끊으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A조랑 같게 어떤 책을 더 안 읽으셨는지, 어떤 작품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는지를 좀 포인트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주홍 글자를 만화로 봤던 기억이 나요. 학습 만화 같은 거. 전 남편이 나타나고 간통남의 정체가 밝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극적이다 보니까 서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고도의 기다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면. 서울대 선정 백선 막 이런 데 들어가지고 필독서라는 인식은 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이름도 들어보고 아는 것도 같은데 그치만 알지 못하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를 기다리면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11월에 생각이를 좀 바빠가지고 갑자기 친구들이랑 약속을 막 펑크내기도 했어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친구들아 미안하다. 드디어 결승입니다. 정말 결승에 걸맞는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묵직한 것들이 올라왔네요. 네, 1984와 고도를 기다리며인데요. 조지 오웰 너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1984 선택하시겠죠? 네, 제가 1984를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도를 기다리며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저희가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조금만 그럼요. 심화된 포인트를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에리 프롬이 1984를 두고 한 어떤 평가가 있는데요. 1984는 첫 문장에서 마지막 4단어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설득력 있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든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첫 문장은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 4단어? 이건 알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걸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브라더는 윈스턴이 전복하고 싶은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He loved Big Brother.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빅브라더를 이긴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 세뇌당했다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가스라이팅의 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꿰뚫어본 문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게 되게 힘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막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당의 어떤 메시지에 진정성 있게 수긍하지는 못하잖아요. 이 고문만 벗어나기 위해서 유리한 대답을 해야지 내 진심을 바꾸진 못할 거야 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윈스턴에게 가장 마지막 남은 어떤 인간적인 것, 여자친구 뭐 줄리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간직하고 계속 나눠서 고문 받으면서도 줄리아를 막 그리워하고 꿈을 꾸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윈스턴이 진짜로 마음으로 승복한 게 아니라는 걸 간파당해요. 눈치챈 거죠. 고문하는 오브라이언이. 그래서 101호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짜 강한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춤형이에요. 얘가 제일 싫어하는 거. 쥐를 가지고 고문을 하려고 하니까 윈스턴이 결국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이거 줄리아한테 하라고. 자기가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줄리아에게 이 고문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마 이 사람 모든 게 무너졌을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가치,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졌던 어떤 소름이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땅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사뮤엘 베케트가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오직 작품으로만 말한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연설도 하지 않고 모든 인터뷰를 거절을 했다고 해요. 평생 물어봐도 나 대답 안 한다 하던 사람인데 자기 작품에 딱 한마디 코멘트를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연극을 웃으면서 봐달라 예요. 숙연하게 보지 말고 하하하 좀 웃으면서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인 부제가 트래지 코미디거든요. 희비극. 그러니까 꼭 비극만이 아니고 희극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인데도 기가 차네. 이 사람들 하다 이것까지 하네 하면서 피식하는 실소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디디랑 고고랑 럭키가 모자가 헷갈려서 이 모자 너 줄게. 이거 네 모자잖아. 아니 이거 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세 명이서 모자 저글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웃기고 부조리극에서 꼭 나오는 장면들이 그거예요. 진짜 다들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보는 사람은 웃게 하는 장면이 항상 있거든요. 디디와 고고도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인물이에요. 고고는 굉장히 비관주의자예요. 뭐만 해도 부정적인 말 늘어놓는 친구 있잖아요. 첫 대사도 안 되겠는데요. 신발끈 묶고 있다가 안 되겠는데 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디디의 첫 번째 대사는 오랫동안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타일러 왔어. 블라디미르 정신 차려.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난 늘 스스로를 다잡았어. 라고 해요. 첫 대사만 봐도 둘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둘이서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다리는 선택지는 이들한테는 없습니다. 비관적인 사람 한 명, 대책 없이 낙천적인 사람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베케트의 연극을 부조리극이다 라고 붙인 평론가가 베케트한테 유쾌한 허무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웃음 한 방울이 있는 고도를 기다리면은 읽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기 힘든 웃음이기 때문에 한번 웃을 일이 필요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작품 다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꼭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떤 작품이 우승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조지 오웰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조지 오웰한테 1984와 같은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정말 그렇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냐 얘기했더니 조지 오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984가 현실이 되게 놔두지 마라.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감시사회,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더 생산적인 이야기로 아는 척이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아는 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약간 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던 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도가 미지수인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하루에 하나씩은 고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하루치에 고도가 있다. 그리고 이 고도를 통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말해볼 수 있으면 유쾌한 허무주의자 베케트처럼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웃음이 안 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게 있는데 늘 좌절하시는 분들도 내일은 내일 고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척 하기도 참 좋고요. 맞아. 오늘은 좀 모아지는 분위기네요. 웃음 이야기. 오늘 좀 낯서시네요. 원래는 아니. 물고 뜯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정말 둘 다 너무 아는 척하기 좋은 작품이고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응원을 하긴 하지만 오늘은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우승작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문학전집 아는 척 특집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느낌 어떠셨어요? 이것도 부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척 월드컵을 촬영하려면 나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 읽어야 된다. 오랜만에 하는 촬영이라 굉장히 떨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써먹을 선생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셨나요? 또 다른 부조리인데 저는 이걸 만들면서 아 역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실 저희가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해야 하는 사실 직업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럼요. 어떤 작가 아세요?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말하기 되게 그럴 때 저는 봤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작가 잘 모르는데요? 라고 이렇게 딱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또 멋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하나의 또 고단함이 느는 것 같아서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자 라고 말하면서 아는 척 특집을 준비하는 모순, 고조리, 이중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아는 척 특집의 핵심이다. 아 멋있었습니다. 아는 척 하던 사회가 되도록 놔두지 마라. 그건 너한테 달렸다. 오늘도 세문토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우승자, 재미있는 주제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